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핵심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1강인데요. 여러분 교재 챕터 4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파트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은 실천론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 가지의 모델을 정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법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기법 문제는 개념이라든지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문제 같은 경우도 사례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 사례 문제보다는 각 모델에 대한 특징을 오지선다형이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박스여에서 4가지나 5가지를 세팅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단독 문제가 있고 그래요.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이러한 문제고 나머지 5문제는 그 외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이라든지 기록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례 관리에 대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 관리는 실천론에 주로 나오지만 기술론에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강에서 할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나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나 그린우드가 말한 전문직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또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는 거 있죠. 그러한 것들도 출제가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이드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 5문제 정도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1강 들어가겠는데요. 1강에서 참 기출문제도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공개된 기출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 들어갑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린우드의 속성이 나오죠. 전문직의 속성인데요. 별표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모델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인 대상 모델부터 쭉 나올 거예요. 개인 대상 모델, 집단 대상 모델, 가족 대상 모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모델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번 심리사회 모델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와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는 과학적인 특성, 하나는 예술적인 특성이다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찾아내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자는 지식이라든지 이론입니다. 동의어처럼 보시면 되는데요. 지식이나 이론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지식이나 이론을 찾으시면 과학자가 되고 자, 그 외 지식, 이론 그 외가 나오면 바로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열정과 용기라든지 희망과 에너지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전문가적인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 등등 기타 등등이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인데 좀 이따가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도를 쳐드리면 이 사회복지사는요, 이 두 가지가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틀리다. 비교하면 틀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험 준비하니까요.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더욱 중요하다.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거죠. 균형감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지식이나 이론의 겸비는 과학자적 요소이다. 거기에 별표. 자,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지식에 다 밑줄 쳐놨는데요. 지식 대신에 이론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회적 조건과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지식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인데 1번부터 7번까지 타이틀에 밑줄을 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열정과 용기입니다. 전공서적에 보면 동정이란 말도 있는데 열정이란 말,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열정으로 많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열정과 용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문적 관계, 관계만 동그라미. 세 번째 시작. 창의성과 융통성. 네 번째 시작. 희망과 에너지. 다섯 번째 시작. 판단 또는 판단력. 그 다음에 6번 시작. 개인적 가치 또는 신념.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전문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여기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전문가적 자질이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술가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자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자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적 자질뿐만 아니라 인간적 자질도 고루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열정과 용기 들어갑니다.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필수 조건은 사회복지사의 열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인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전문적 관계입니다. 신뢰감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전문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 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변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이언트가 개방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라포 형성을 말합니다. 창의성과 융통성입니다. 창의성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독특하잖아요. 독특하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융통성도 창의성의 차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희망과 에너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두 가지 특징이 바로 희망과 에너지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동기 유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발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판단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은 사회복지사의 가로 명확하고 날카로운 사고력 가로 닫고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천 지혜 속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분석적이면서 반성적이어야 돼요. 반성적에 쓰세요.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데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반성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반성적이어야 하며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의 학습에도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날카로운 사고력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반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노력에 의해서 다듬어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가치입니다.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이언트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해줘라 그 말이고요. 권리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개인적 자유에 대한 헌신성. 헌신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책임성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에 대해서 지지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관계론의 원칙에 나왔던 것들이죠.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가치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 스타일입니다. 전문가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어라든지 옷을 입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 스타일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스타일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는 방법, 즉 사회복지사의 에너지, 창의성, 지혜, 그리고 판단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헌신성에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전문가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이론서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장애인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옹호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가 시의회에 가서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복을 정장 차림으로 딱 갖추고 가서 전문가다운 언변수를 발휘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문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예술가적 자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가적 사회복지사,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그린우드 들어갑니다. 자, 그린우드가 말한 전문직의 속성인데요.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론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린우드라는 학자가 전문직의 속성을 5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암기법은 꼭 외우셔야 돼요. 지문 승강권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 시험에 이 학자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린우드는 지문 승강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식, 동의어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문화, 세 번째가 승인인데요. 승인의 동의어는 인정, 인가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승인, 사회적인 인정, 사회적인 인가라고 합니다. 강령인데요. 윤리강령이겠죠. 윤리강령의 전문가 집단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가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로 안에 뭐 동의어처럼 쓸 수 있는 단어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관념적 철학이에요. 관념적인 철학, 이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1957년에 전문직 속성이라는 글에서 그린우드는 전문직의 속성을 다음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 별표, 체계화된 지식 기반과 기술의 정립, 전문적 권위의 발전과 수용,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승인, 고유한 윤리 강령, 공유된 전문적 가치와 규범, 문화 등이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치와 규범을 우리 시험에서는 문화라는 단어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속성에 비추어 그린우드는 사회사업을 하나의 전문직이라고 규정하고 계속적으로 전문직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공유된 전문적 가치와 규범이라는 것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열고 공유된 가치와 규범, 이런 걸 좀 써놓으시면 조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됐고요. 같이 읽어주세요. 5가지 시작. 지식, 이론, 문화, 공유된 가치와 규범, 그 다음에요 승인, 인정, 인가, 그 다음에요 윤리강령, 그 다음에요 권위나 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관념적 철학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 학습의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입니다. 자, 여기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에 실천 지식이 있어요.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이 있는데 이 구성 수준을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나누면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가 패러다임, 두 번째가 관점, 세 번째가 이론, 네 번째가 모델, 다섯 번째가 실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필터링을 한다고 봤을 때, 자, A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어떤 게 포괄적이죠? 맨 위에 거죠. 맨 위에 것이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필터링이 되어서 아주 좁혀진 것이 아래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가지의 암기법 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암기법이 패, 그 다음에 관, 이, 모, 지혜입니다. 자, 폐관, 이모, 지혜 한번 딱 끊어주세요. 이렇게 폐관, 이모, 지혜. 자, 5글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패로 시작하는 거, 패러다임. 자, 그 다음에 이게 순서 나이라는 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관점이고요. 관점을 우리가 퍼스펙티브, 뭐예요? 시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론이겠죠. 이론에 의해서 모델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모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실천, 개입, 기술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천 지혜라고 해요. 실천 지혜. 시험에는 실천 지혜, 지혜가 나올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폐, 관, 이, 모, 지혜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개념을 좀 보죠. 패러다임입니다. 가장 추상적이고요. 추상적 수준의 개념적 틀을 말합니다. 세계관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점 시각인데요. 관점은 개념적 준거틀로서 관심 영역과 가치, 대상들을 규정하는 사고체계를 말합니다. 이론은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 의미의 집합체로서 현실을 구조하고 객관한 과정 속에서 추상적 수준의 관점이 구체화된 것을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모델입니다.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시킨 것으로 끊어요. 실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적용 방법을 제시하는 게 모델입니다. 실천 지혜가 가장 구체적인데요. 실천을 통한 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진 이러한 유형의 지식은 사회복지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천을 통한 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라고 했죠. 암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혜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실천을 통한 알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 최근에 출제된 거니까 이렇게 5가지의 암기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워밍업 끝났습니다. 이제 모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이 나왔고요. 심리사회 모델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례 문제가 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시그문트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들어갑니다. 모델은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정신 분석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하길 정신의 인행사에서 배웠어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이 중요하죠. 무의식을 강조하는 것이고 인간의 성격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무의식 결정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야 된답니다. 분석을 다른 말로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칭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키워드가 쭉 들어갈 거예요. 정신분석 모델에서 무의식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무의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유연상기법, 그 다음에 전이, 저항, 과거 정신적인 외상이 의식 영역으로 나올 때 저항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웠지만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를 발견해서 통찰을 돕는 거예요. 깨닫게 돕는 거, 이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중립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해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통찰이 나왔습니다. 통찰도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찰은 클라이언트가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깨닫게 돕는 것을 바로 통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가 훈습이란 단어가 있어요.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반복적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교화를 하고 더욱더 잘 통찰하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확대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정교화, 확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훈습이 됩니다. 훈습은 이 단어가 꼭 나올 거예요. 반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니까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분석 모델은 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무의식이 결정한다라고 했죠. 결정론적 관점입니다. 결정론적 관점이고 이것은 심리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니까 장기적 개입이고요. 장기적 개입이고 그 다음에 과거를 중시하죠. 과거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니 과거를 중시한다. 우리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와 배웠잖아요. 진단주의와 관련성이 있죠. 진단주의와 관련이 있다. 자, 정신분석 모델은 일종의 정신분석 치료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치료자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자 중심.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교재를 보시면 돼요.
되게 이제 정신분석 모델은 정신적으로 조금 자아가 약한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이 자아를 강화시키는 게 주목적이 됩니다. 써드릴까요? 자, 이 정신분석 모델의 목적은 뭐다? 자아 강화다. 정신분석의 모델은 자아 강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과거 어떤 외상으로서 왔는지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약해진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모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다 해드렸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정신분석 모델 지그문트 프로이트 목적은 개인의 내적 동그라미, 심리 동그라미, 내적인 심리 나오면 정신분석 모델이에요. 내적 심리 조직을 재구조하여 보다 융통성 있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걸 자아 강화라고 해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정신분석 모델은 가로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대한 의식적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아를 강화한다. 가로 닫고요. 자, 치료의 과정입니다.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클라이언트 전이 동그라미, 전이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통찰 동그라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다 키워드 들어있네요. 사례, 역전이와 훈습이 나왔는데요. 별표 하나씩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전이가 있는데요. 역전이 왼쪽에다 쓰세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통설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쓰시면 돼요. 사회복지사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의 정서적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 알코올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부정적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뭐하고 있다? 투사하고 있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역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과거 외상을 사회복지사에게 옮기는 것을 전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투사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말한다. 훈습입니다. 면접 중에 클라이언트 아무개는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이야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가로 좀 더 통찰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해 조리 있는 설명으로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의 동그라미, 반복하였다 가로 닫고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잘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뭐라 한다? 훈습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훈습이 더 중요합니다. 역전이보다. 훈습은 별표 하나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분석 모델 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정신분석 모델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정신과적인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제 심리사회 모델 들어갑니다. 해밀턴과 홀리스가 대표적인 학자고, 여기에 대해서 또 키워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 해밀턴과 홀리스입니다. 해밀턴이 창시자고 홀리스가 정립자입니다. 고든 해밀턴이 창시자고 플로렌스 홀리스가 정립자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에서 심리가 있고 사회가 있네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상황 속 인간입니다. 상황 속 인간을 강조한다 그러면 딱 심리사회 모델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심리적인 측면이 나왔고 사회적인 측면이 나왔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심리와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나와도 심리 사회 모델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심리 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자,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신분석 이론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심리 이론, 이런 것이 있어요. 자아심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에릭슨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관계 이론도 과거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상황 속 인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체계 이론, 그 다음에 역할 이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 상대방과 나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끼친 이론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죠. 개입인데요. 이 개입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되게 정신분석 모델은 1대1 개입을 많이 해요. 직접 개입만 있는데 여기는 환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접 개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개입의 두 가지는 직접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 있다. 우리가 실천론에서 간접 개입을 뭐라고 배웠느냐? 자원연계라고 배웠어요. 말 그대로 자원연계입니다. 자원연계가 간접 개입이 되고, 자, 직접 개입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례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론적인 문제도 잘 나오고요. 이게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영향 주기가 있습니다. 직접 영향 주기는요,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하기와 연관성이 있고요. 지시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하기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지지하기가 있고, 세 번째는 탐색, 기술, 다른 말로 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환기, 카타르시스, 일명 정화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요, 뒤에 고찰이 나옵니다. 자, 우리 모델에서 고찰이란 단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찰 나오면 무슨 모델이다? 심리사회 모델이다.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고찰 나오면 심리사회 모델이다. 그러면 첫 번째 고찰은 뭐냐? 인간, 즉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환경간, 인간과 그래야 되겠죠? 인간과 환경간, 반성적 고찰 또는 고찰, 그 다음에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 유형은 성격 등을 말하고 역동은 심리를 말해요. 클라이언트의 성격, 태도 이런 걸 말하고요. 클라이언트의 심리 이런 걸 말해요. 마지막은 발달적 단계에 관한 고찰. 이걸 발달적 고찰이라고도 해요. 발달적 고찰. 이렇게 5글자로 끝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 내용까지가 심리사회 모델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직접 개입의 6가지. 시작. 직접 영향 주기, 지시하기. 그 다음 지지하기. 그 다음 탐색 기술 환기 뭐요? 정화법. 자, 그 다음에요. 인간과 환경 간 반성적 고찰, 유형 역동에 관한 반성적 고찰, 발달적 단계에 관한 고찰. 그래서 고찰 나오면 뭐다? 심리사회 모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워밍업 끝났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형광펜으로 밑줄 상황 속 인간. 상황 속 인간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끊어요. 고든 해밀턴과 플로렌스 홀리스가 대표적 학자이고 치료 내용, 개입 내용 부분에서 직접적의 동그라미, 간접적의 동그라미, 치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밀턴은 심리사회 모델의 창시자이며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끊어요. 홀리스는 치료 내용과 이론을 정립하였다. 정립의 동그라미요. 개입의 초점은 같이 읽어요. 시작. 개입의 초점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심리적 상태, 심리의 동그라미. 계속 시작.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가로. 시작.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심리사회 모델이다. 정신분석 모델보다 심리사회 모델이 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왜요?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별표.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다. 직접적 개입은 지지 동그라미, 지시 동그라미, 직접 영향 주기의 동이요. 탐색 기술 환기의 동그라미요. 클라이언트와 그의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역동적 요인, 유형 역동에 관한 반성적 고찰에만 동그라미. 발달적 단계에 관한 반성적 고찰, 다른 말로 발달적 고찰이란다. 고찰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간접적 개입은 대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이며 환경적인 원조를 말합니다. 자원 연계에 동그라미 치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사례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대한 사례가 쭉 나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지지적 기법 중 재보증의 밑줄. 재보증 배웠거든요. 정서적 기법 중에 하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녀를 심하게 야단친 것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을 이해한다고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시작 안심시킨다. 안심시키는 자체가 정서적 기법이에요. 이게 재보증이다. 자, 그 다음에 지시하기다. 지시하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충고나 조언이 바로 지시하기의 대표적인 거에 돼요.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상습적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끊어요. 부인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가 보호소에 입소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시하기예요. 자, 상습적인 폭행이 있으니 가정폭력이 있으니 보호소에 쉼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쉼터에 입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충고했겠죠. 그래서 입소를 시켰다면 이건 지시하기 직접 영향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입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부인이 클라이언트네요. 부인에게 무시당하는 남편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에게 부인의 문제를 지적하여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문제네요.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부인에게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라고 질문해 봄으로써 부인이 문제 원인과 결과를 알아차리게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여기 고찰 있잖아요. 이 고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기법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 통찰기법의 대표적인 것이 이쪽에 있었죠. 해석이라고 하는 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아, 해석 기술은 정신분석 모델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모델도 쓰는 거구나. 해석의 주 목적이 통찰하게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부인이었습니다. 그럼 환경은 누구죠? 자, 클라이언트가 부인이다. 그럼 환경에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부인의 관계에 그러한 상호작용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과 환경에 관한 반성적 고찰이 되고요. 역동적 요인, 유형 역동인데, 자, 여기 유형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 그 다음에 여기 역동은요, 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성격적인 측면이나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자, 영애 씨가 육아와 가사일이 너무 힘들 때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화를 낸다고? 영애 씨가. 영애 씨가 해서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화를 낸다. 이런 일종의 어떤 삶의 태도 또는 성격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화가 났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도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유형 역동에 관한 반성적 고찰을 합니다. 발달적 고찰입니다. 마지막. 발달적 고찰은 발달적 단계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이런 게 키워드가 돼요.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가 학창 시절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창 시절이 키워드였죠. 학창 시절은 과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 발달적 단계, 학창 시절이 초등학교도 될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될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과거의 발달 단계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발달적 고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사례를 박스로 주고 어떤 것이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5가지를 넣어드렸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리사회 모델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깁니다. 인지행동 모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첫 단추를 잘 꿰맸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셔야 모델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